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한번 꺼내 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이 10,000원으로 껌 한 통도 살 수 없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에이, 설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거든요. 40년 전만 해도 1달러에 70리알이었던 이란의 화폐 가치는요. 지금 1달러에 60만 리알을 넘어섰는데 무려 8,000배가 넘는 폭락인 거죠. 시장 상인들은 이제 지폐를 세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팔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란이 망해가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들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붕괴의 전조 증상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오늘은 이란의 화폐 붕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많은 전문가가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니 괜찮다고 말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재로 묶인 이란의 돈과 수출 부진으로 말라가는 한국의 달러가 무엇이 다른지 아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뉴스에서 나오는 환율 소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든든한 방어막이 생각보다 훨씬 약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이란 리알화의 몰락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릴 적 1,000원을 들고 슈퍼마켓에 가면 과자 2봉지에 음료수까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1,000원으로는 과자 봉지 귀퉁이 조각 하나도 못 삽니다라고요. 이게 바로 화폐 붕괴예요. 이란의 리알화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경제학적으로는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오를 때를 말해요.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이건 학문적 용어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거죠. 아침에 산빵 가격이 점심때 오르고 저녁엔 또 오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믿지 않고 돈을 받자마자 무언가 물건으로 바꿔야만 손해를 안 본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이란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란은 세계적인 산유국인데 기름만 팔아도 돈이 넘쳐날 텐데 왜 저 모양이지라고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공급망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실에 금괴가 가득해도 문 밖으로 나가는 길을 누군가 막고 있다면 그건 그냥 무거운 돌덩이일 뿐이거든요.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제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어요. 기름을 캐도 팔 곳이 없고 판다고 해도 대금을 달러로 받을 길이 막힌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달러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이 기축 통화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라 안에서 돈은 자기네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당장 제재는 없지만 수출 부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재에 직면해 있거든요.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자동차 수출이 막히면 우리에게 들어오던 달러 줄기가 끊기게 돼요. 이란이 정치적으로 막혔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막힐 위기라는 게 차이점일 뿐인 거죠.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테헤란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아흐메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손님을 맞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켭니다. 공식 환율이 아닌 암시장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어느 날 아흐메드 씨는 세탁기 한 대를 5천만 리알에 팔았어요. 기분 좋게 퇴근했는데 다음날 아침 똑같은 세탁기를 도매상에서 떼어오려고 보니 가격이 6천만 리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이게 반복되자 아흐메드 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물건값을 리알화로 안 받겠다. 달러나 금으로 가져와라라고요. 정부는 이걸 불법으로 정하고 단속하지만 죽기보다 싫은 건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잖아요. 시장 바닥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건 내일 아침에 환율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한국에서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제조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아지는 상황은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는 대책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곤 해요. 바로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죠.
세수가 부족하고 달러가 없으니 정부는 일단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화폐 발행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공포에 질려 외화를 사재기하게 돼요. 결국 정부는 외화 거래를 통제하고 계좌를 동결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이란의 중산층들은 한때 테슬라를 타는 꿈을 꿨지만요. 이제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고기 한 근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국은 이란처럼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장 아니냐고 물으세요. 맞아요.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공급망 붕괴는 제재보다 더 무서운 실물 경제의 제재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란은 석유라도 있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거든요. 달러가 없으면 전기를 못 돌리고 공장을 못 세우는데 이건 이란의 상황과 경제적 결과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란에게는 사실 1200억 달러라는 거액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화폐 붕괴를 지켜봐야만 했을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 한국의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진짜 안전망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 알 수 있거든요. 뉴스에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네 10위네 하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약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우리 돈 많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외환 보유고의 정확한 개념을 꼭 아셔야 해요. 이건 나라 곳간에 쌓아둔 현찰 박치기용 돈이라기보다는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굴러가게 만드는 신용카드의 한도에 가깝거든요.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이 4천억 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나 다른 나라의 채권, 주식 같은 자산 형태로 묶여 있거든요. 즉 시장이 얼어붙어서 아무도 채권을 안 사주면요. 숫자상으로는 4천억 달러가 있어도 당장 수입 대금을 결제할 현찰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망한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란의 사례를 다시 뼈아프게 들여다볼까요? 사람들은 이란이 가난해서 화폐가 폭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사실 부자였거든요. 해외에 예치해둔 외화 자산만 무려 12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이 넘는 거액이죠.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바로 동결 때문이에요. 미국이 금융 결제망을 차단하자 이란 정부는 자기네 돈인데도 단 1달러도 인출할 수 없게 됐거든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은행이 문을 닫고 내 계좌를 정지시킨 상황인 거죠. 물론 한국이 이란처럼 정치적 제재를 받을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경제적 동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 공급망이 붕괴되어 달러 유입이 멈춘다면요. 그땐 아무리 국채가 많아도 시장에서 한국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4천억 달러가 아니라 4조 달러가 있어도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신호인 거죠.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큰소리 쳤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지금 상황도 사실 비슷해요. 겉으로는 4천억 달러라는 방어막이 있어 보이지만요. 최근 몇 년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쏟아부은 달러가 수십조 원에 달하거든요. 억지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건데 이건 마치 댐에 구멍이 났는데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아요. 최근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독일에서 정밀 기계 부품을 수입해 오시는 분인데 환율이 널뛰게 하면서 수입 대금을 결제 못해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뉴스에선 외환 보유고가 든든하다는데 왜 은행에선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표와 현장의 괴리거든요. 국가의 숫자는 멀쩡해 보여도 실물 경제의 혈관인 달러 유통은 이미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체크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싶다면 숫자 말고 딱 세 가지를 보세요. 첫째는 통화 스와프 체결국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 통화국과 언제든 돈을 맞바꿀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상시 스와프가 없는 상태인데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거든요. 둘째는 가용 유동성 비율이에요. 전체 보유액 중 당장 내일이라도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셋째는 수출입 결제 통화 다변화입니다. 무조건 달러에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위기시 대체 수단이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더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조업은 반드시 원자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철광석 한 줌 안 나는 나라거든요. 이라는 제재 때문에 공급망이 막혔지만 우리는 가격과 물류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운송료가 5배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사라지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면 제조업 강국은 순식간에 제조업 무덤이 되는 거죠. 공급망 붕괴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비용 감당 불능 상태에서도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화폐 가치를 결정짓는 건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적이거든요. 이란 정부는 돈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요, 정작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엉뚱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국가 채무는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돈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을까요? 국가 재정이라는 말 참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집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아빠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도 내고 밥도 사고 저축도 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아빠가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밖에서 남들 대접하느라 돈을 다 쓰고요. 자기 비싼 취미 생활에만 몰두한다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빚더미에 안고 가족들의 신뢰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죠. 화폐 가치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하죠. 아, 저 나라는 조만간 망하겠구나. 저 나라 돈을 빨리 팔아치우자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위험한 착각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정치권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일본을 봐라. 국가 부채가 엄청나도 안 망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해서 돈 풀면 된다라는 논리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급인 엔화를 가진 나라이고 막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나라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는 자원이 많으니 괜찮다며 국가 예산을 생산적인 인프라나 교육이 아닌 정치적 명분에 쏟아부었거든요. 해외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썼죠. 그동안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은 마트에서 고기 한 근을 못 사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말이에요. 내부적인 경제 체력이 썩어 들어가는데 겉멋에만 집중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민들의 정부 불신과 화폐 투매였습니다. 실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거든요. 테헤란의 거대 시장인 바자르는 수차례 문을 닫았어요. 상인들이 항의하기 위해서였죠. 정부는 우리를 굶기면서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돈을 쓰느냐는 외침이었거든요. 이란 리알화가 폭락할 때마다 정부는 외부 세력의 음모라고 변명했지만 상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돈을 찍어서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볼까요? 우리의 국가 채무는 2026년 현재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 건데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미래 먹거리인 연구개발 예산은 깎이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강남의 한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 빚이 1천조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 살리는 데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 모르겠다고요. 이 목소리, 이란 시장 상인들의 비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그 나라의 화폐는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붕괴 과정은 아주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죠.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화폐가 쓰레기가 되는 과정에는 꼭 기억해야 할 전조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생산성 없는 예산의 급증입니다. 기술 투자가 아닌 소모성 복지나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둘째는 남탓 프레임의 등장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는 투기 세력이나 특정 국가의 압력 때문이라며 외부로 화살을 돌리죠. 셋째는 지하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의 차이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달러나 금을 숨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의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그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말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기도 해요. 이란도 위기 때 부유층과 기업을 압박했지만요.
그 결과는 자본의 탈출뿐이었습니다. 돈은 국경이 없거든요.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고 자산을 빼앗으려는 나라에 머물 바보는 없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상속세 부담이나 규제를 피해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국적 포기형 자산 탈출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더 거두려 할수록 화폐 가치를 지탱해 줄 자본은 더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상황, 이건 더 이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이 휴지가 되는 걸 지켜만 봐야 할까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해칭입니다. 쉽게 말해 소풍을 갈 때 비가 올지 모르니 도시락뿐만 아니라 우산도 챙기는 것이죠. 내 자산의 일부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바깥에 두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배가 침몰하더라도 나를 태우고 떠나줄 구명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구명정은 원화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기축통화나 실물 자산이어야 해요.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이라고들 하지만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에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구멍난 바구니에 물을 담는 것과 같거든요. 이란 사람들도 그랬어요.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니까 괜찮겠지라며 리알화를 고집했던 서민들은 단 몇 년 만에 거지로 전락했거든요. 반면 현금을 받자마자 달러나 금으로 바꿨던 사람들은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위기 시의 원화 현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해요. 실제로 이란의 부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이란 테헤란 북부의 부자들은 리알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자산의 70% 이상을 해외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거나 미국과 유럽의 인덱스 펀드에 돈을 묻어두었죠. 리알화 가치가 10분의 1로 토막날 때 그들의 달러 기반 자산은 환차익만으로도 10배가 뛰었습니다. 이란 내부의 부동산 가격도 올랐지만 달러 가치 상승분을 따라잡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위기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자산의 대이동을 통한 부의 축적 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고 다음 세 단계를 실천하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첫째, 실물 달러와 외화 통화를 확보하세요. 은행에서 달러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 계좌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좋거든요. 전체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이어야 합니다. 둘째, 거주 부동산 외의 자산을 다변화하세요. 한국인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 자금은 반드시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우량주로 옮겨야 합니다. 셋째, 금의 재발견입니다. 종이돈이 믿음을 잃을 때 인류가 선택한 유일한 대안은 결국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되신다고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상투 잡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달러를 벌기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면 살기 위해 사는 건가요? 투자의 관점이라면 고점일 수 있지만 생존의 관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화폐 붕괴는 계단식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처럼 떨어집니다.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다가는요. 은행 문이 닫히거나 환전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날이 오고 말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사고 난 뒤에 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해 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이란의 비극이 주는 경고와 자산 방어 전략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화폐 가치는 신뢰와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둘째, 외환 보유고 숫자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해외 시스템에 두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꺼내보셨던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이가 내년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란 사람들도 자신들의 화폐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신뢰를 잃는 순간 낙엽처럼 길거리에 굴러다녔거든요. 지금 우리 손에 든 화폐의 운명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막연한 공포에 떨지 말고 당장 나의 원화 비중부터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며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아는 사람에겐 기회이고 모르는 사람에겐 재앙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한국이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전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구체적인 위기 역행 투자법을 알려드릴게요.
위기 속에 숨겨진 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경제 체력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시장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